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시작했던 이 행사도 이제 곧 막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섬 전체를 예술로 물들인 제주 비엔날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미술관 옆집 제주라는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주제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 비엔날레 주관한 부서가 저희 도립미술관이기도 하고요. 저희 제주 비엔날레 진행 과정이나 제3회 비엔날레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원도심에서 스튜디오 126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권주희이고요. 독립기획자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비엔날레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됐어요. 부담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분량의 부담을 5년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개최를 하느라 일하는 분들 모두 부담이 크셨던 게 사실인데요. 그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지난 3년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주 비엔날레 역사를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 제주 프레 비엔날레라는 게 열렸었어요. 그런데 정식 비엔날레가 아니라 프레라는 이름을 달고 그러니까 사전 준비 행사처럼 열렸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잡음들이 많아서 정식 비엔날레로 개최가 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레 비엔날레는 역사 속에 정말 프레 비엔날레로만 남게 되었고 정식 제주 비엔날레는 2017년도에 저희 제주 도립미술관이 주관이 되어서 제1회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가지고 열렸었고요. 제2회 비엔날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리고 있는 제3회 비엔날레에 작가군이나 예술감독 등이 역사로 되돌아봤을 때는 혼선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회 비엔날레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개최가 되지 못한 비엔날레로 역사 속에 남기고 제3회 비엔날레는 전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가 되는 거군요. 네. 사실상 우려도 많이 있었고 또 미술계 내에서는 기대가 컸던 그런 비엔날레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해주시지만 걱정도 많았던 이제 전시 자체가 어떻게 꾸려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들이 많았던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술 행사 자체가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시 자체가 또 작가군 구성이라든지 어떤 전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비엔날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이번 전시 주제는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해서요. 움직이는 달은 우주의 관용, 그리고 땅은 이제 땅의 공존, 자연과의 공존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요. 저희 비엔날레는 예술 감독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시 기획이나 작가 선정은 예술 감독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메인 전시관은 주제관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주제가 구현되는 메인 전시 공간이 저희 도립미술관과 도립미술관 산하에 저지리 한경면에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예술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두 곳이 주제가 가장 잘 구현된, 다시 말하자면 참여 작가가 가장 많은 전시 공간이 되고요. 그 두 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위성 전시관들이 4곳이 있는데요. 저희 옆에 앉아 계신 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미술관 옆집 제주라는 창작 공간이 있고, 그리고 공공수장고 앞에 야외 공간에 김기대 작가의 작품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삼성혈이라고 너무 익숙하실 텐데 삼성혈도 이번에 위성전시관이어서 그 안에서도 예술작품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중문에 국제평화센터가 있는데요. 국제평화센터에서 작품 보실 수 있고 가장 특이한 지점은 가파도 에어일 것 같은데요. 가파도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창작 공간, 그러니까 레지던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작가, 국내외 작가들이 입주해서 이제 작품을 제작하는 곳인데 그 작가들이 참여 작가로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고 가파도 에어라는 레지던시 공간 자체가 그리고 가파도의 야외 공간도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전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가파도라는 섬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주섬 전체가 전시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비엔날레가
그 제주도에 있는 대형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도 했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는 건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는 뜻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 부디 이 좋은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도민은 50% 할인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입장료 구입하셔서 전시 보실 수 있는데 그 삼성혈이나 국제평화센터 같은 평소에 잘 보시지 못했던 공간도 저희 비엔날레 입장권을 가지고 가시면 무료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주변에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비엔날레 장소들 찾아보시고요. 좀 전시 문화 관람도 하시면서 제주도 다시 보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 큐레이터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미술관 옆집이 말 그대로 미술관 옆에 있는 제주 옛집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과 걸어서 도보로 5분 거리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좀 장소적인 이제 메인 전시관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제주 옛집을 외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만 고쳐서 제가 실제로 거주도 하면서 창작 스튜디오로 이제 레지던시를 운영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운영을 했고 총 8명의 국내 작가님들이 머물다 가셨어요. 저희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플로리안 봉길 그로세라는 작가도 저희 레지던시 참여했던 2020년 그때 만든 작품으로 이번 비엔날레 참여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저희도 이번에 전시 장소로 선정돼서 태국 예술가 리크리 트라바니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비엔날레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일단 비엔날레라는 용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어려워하세요. 정확히 비엔날레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를 가장 독보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으로 시초를 또 따져보면은 1970년에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서울 국제 파나 비엔날레가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들이 주류가 돼서 이제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기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엔날레 자체는 일반 전시보다 또 젊고 실험적인 예술의 장으로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엔날레라고 말하자면 역사가 가장 긴 베니스 비엔날레를 주로 말을 하는데요.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엔날레들이 있거든요. 저희 도립미술관처럼 뮤지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뭐 휘트니 뮤지엄이 주체가 되는 휘트니 비엔날레나 뉴 뮤지엄이 주체가 되는 뉴 뮤지엄 트리엔날레나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고 트리엔날레라는 용어는 비엔날레가 2년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트리엔날레는 뭐 3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이기도 하고요. 이 연도가 그냥 어쨌든 주최 측이 연도는 정하기 나름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네. 어떤 전시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에 따라 열리는 기간에 따라서도 이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네네. 거네요. 이를테면 지금 대한민국이 비엔날레 천하라고 비엔날레 뭐 전국 천하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특징을 내세우면서 비엔날레를 개최했지만 그냥 비엔날레라는 이름 안에 이렇게 성격이 비슷해지는 단점들이 있는데 제주는 말 그대로 이번 제주 비엔날레도 제주의 장소성을 드러내느라 이렇게 비엔날레 전시 공간이 많아진 것이기도 한데 그 제주가 가진 이 섬이라는 이점 그리고 특수한 곳이잖아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가 베니스처럼 전국 비엔날레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사실 2017년 제주 비엔날레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3회 비엔날레는 많은 분들 관심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그 비엔날레에서 좀 좋아했던 또 인기가 많았던 곳이 지금 우리 이유진 큐레이터님이 운영하시는 아까 미술관 옆집이라고 하셨죠? 그 공간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네, 이제 저희 공간은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투어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주 5일, 하루에 3번 제가 직접 관객을 저희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대문을 들어와서 저희 집에 사는 강아지도 만나고 닭도 보시면서 이제 이 옛집 곳곳에 놓여 있는 작가님의 작품을 관람하는데요. 제주의 옛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안거리, 밖거리 이런 식으로 돼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가님은 리크리
티라바닛이라는 태국 작가님인데요. 관계예술 작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90년대 뉴욕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전시가 바로 전시장에 딱 갔는데 예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작가님이 태국 음식을 서빙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전시장인데 왜 예술은 하나도 없고 밥을 주지? 이렇게 의아하다가도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이제 간 거죠. 작가님께서 그 이후에 그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바로 이 관객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와 인연을 맺는 것이 바로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님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유명하게 만든 그 작품을 오늘 제주도의 이 옛집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객분들은 들어오시면 마당 먼저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별채 그 밖거리에 들어가서 그 옛집을 안에를 이제 잘 고친 아담한 공간을 보시고 작업실에 이제 놓고 가신 작품을 통해서 그 검은 테비의 굴복함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밭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밭도 있어요. 네, 실제로 밭도 있습니다. 닭장도 지어서 이제 닭들도 하루 종일 풀려 있고요.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새로 만들게 된 퇴비통. 그래서 저희 전시 제목이 검은 퇴비에 굴복하라잖아요. 그 퇴비통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퇴비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도 보면서 하나의 은유로도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귤창고로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또 제가 직접 만든 막걸리도 한번 한 잔 드셔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티라바니 작가님을 유명하게 만든 태국식 그린 커리를 먹으면서 이제 그 공간을 이루게 된 다양한 이야기들, 협업들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관객분들이 서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이 함께 1시간 동안 관람한 이 전시에 대한 소감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좀 독특한 형태의 전시입니다. 인기가 왜 높은지 이제 알겠어요. 아니 전시를 이렇게 관람하면서 막걸리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네. 막걸리가 이제 대히트죠. 또 직접 만드셨으니까. 네, 제가 굉장히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네. 혹시 뭐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직접 관객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희가 밭도 있다 보니까 밭에 배추와 물을 이렇게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것을 수확해서 안덕면에 사시는 도민 분의 도움으로 귤 백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해서 잔치 같은 퍼포먼스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티라바니 작가님의 30년 그 관계예술의 그 대표작들을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소개하는 그런 아티스트 토크를 현대미술관에서 가졌습니다. 아, 정말 색다른 전시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또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관람객들이 조금 비엔날레라는 어떤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거나 의미들을 좀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선택해 봤는데요. 일단 제주 도립미술관 내에 있는 강유배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 도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작가분이시기도 하고 또 도립미술관 전시관 초입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그 작품이 주는 어떤 자연의 웅장함이라든지 작가가 무엇을 표현을 하고자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와도 잘 맞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 현대미술관의 영상 작품으로 출품된 아그네스 갈리오토의 작품인데요. 실제로 가파도 에어에 이제 입주 작가로 입주해 계시면서 6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주 자연 그리고 가파도 자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또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고대 이제 회화의 기법인데 그것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풀어낸다는 점도 독특하지만 그 이탈리아에 있는 작가가 쓰기 위한 그 색소를 위해서 직접 작가만의 유일한 색소를 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회화와 이제 영화를 접목시켰다는 지점도 있는데요. 영화에는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려내는 이미지 자체가 서사적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유추해서 보신다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국제평화센터라고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요. 이인남 작가님이 이제 탐라 순력도라는 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300년 전의 제주 풍경을 이제 현대적인 또 미디어 아트와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미디어 아트는 관람자분들이 가장 쉽게 다가가고 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주의 역사라든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직접 또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양한 매체를 또 작가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관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이것만큼은 꼭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관람객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작품 뭐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모든 작가님들이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신작 제작을 해주셨어요. 제주에 뭐 체류하시면서 작품을 제작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단기 리서치, 리크리처럼 단기 리서치를 하면서 제주 안에서 뭔가를 구현해내시고 했던 작품들이라 작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이야기가 있고 그렇겠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꼽으시라면 저는 도립미술관 전시장, 메인 전시장 입구를 바로 들어가시면 정면에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파란 안료가 퍼져 있는 굉장히 큰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국내 작가입니다. 최선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제주에 체류하시면서 해녀 커뮤니티를 찾아다니시면서 실제 해녀분들이 그 파란 물감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그 트레이스가 남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녀분들이 숨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잖아요. 물질을 하실 때 물숨이라는 말도 있고 그 숨을 그 회화의 형상으로 남긴 작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내 작가만 소개하면 아쉬우니까 국외 작가도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저희 전시장 2층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왼편에 자디에 샤라는 외국 작가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사실 혼혈이신 거죠. 그래서 자디에 샤라는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제주의 그 바리공주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 신화에 사용되는 뭐 의류나 오브제들 그리고 페인팅까지 작가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그 아주 잘 즐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니 확실히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전시와는 다른 비엔날레만 어떤 특별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전시 운영할 때는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해외에 있는 작가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해외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이 옛집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영감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번에 관객분들은 또 반대로 예술가의 집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예술가의 집이 공개되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과 비예술 그 사이에서 저희 작품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중간 지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주라는 공간이 작가들에게도 놀러 오고 싶은 곳이에요. 물론 일하면서 놀면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최고지. 일석이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들을 컨택할 때 저희 뭐 큐레이터 분들이나 사무국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전시 설치할 때 작가분들 얘기 직접 들어본 결과 그 제주에서 열린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오셨대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구작을 제휴를 하셔도 될 것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신작을 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체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주라는 공간 자체도 충분히 즐기시면서 그 이점도 누리시면서 당연히 그 경험이 작품에 녹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가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제주를 알아가는 어떤 계기도 마련이 되고 그 작품이 제주가 반영된 작품이 나오는 건 제주한테는 엄청난 귀한 문화자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 다시 혜택을 보고 그래서 아까 유진 큐레이터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베니스나 하다못해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를 보러 가려면 최소한의 항공비나 체재비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민 여러분한테 열린 이 기회는 정말 단순히 운전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정말 비슷한 레벨의 작가분들이시거든요. 베니스에 출품하셨던 분들이거나 실제로 광주, 부산에도 초대되셨던 작가분들이 이 제주에 이렇게 집약돼서 모여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 지역이 사실상 관광지로서 알려진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살아봐야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성관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그런 곳을 통해서 또 그 곳을 거점으로 그 주변 환경들을 또 돌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관장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빨리 놓치지 말고 이거 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또 재밌게 네. 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도 비엔날레 투어를 저희도 뭐 직원분들이랑 뭐 같이 일한 분들이랑 작심하고 투어를 하자니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아. 사실 저희 가파도라는 섬에 들어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파도는 또 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파도를 다녀오면 오전 한나절 혹은 오후 한나절이 가기 때문에 그 가파도를 일정에 넣으시면 반드시 1박 2일 일정을 짜셔야 해요. 그래서 뭐 일정이 안 되셔서 하루만 보셔야 한다면 일단 주제가 아닌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먼저 보셔야 하고요. 그런데 1박 2일 일정이시다 그러면 좀 찬찬히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가파도를 다녀오셨다가 오후에 그 중문에 있는 국자평화센터를 들리셨다가 다시 저지리 이동하셔서 현대미술관 보시고 그 옆에 있는 미술관 옆집 제주도 방문하셔서 전시를 보시고요. 물론 예약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너무 예약을 어려워하셔서 근데 사실 저희가 무료다 보니까 은근히 당일 취소가 있습니다. 여행 일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시에 이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당일 그 예매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저도 아직 참여를 못했거든요. 저야말로 빨리 해야 될 기회겠네요. 네,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미술관 옆집 제주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는 가파도를 제외한 모든 전시를 보실 수 볼 수 있게 되는 있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로 조금 좀 급하게 말고 약간 천천히 네. 정말 여행하듯이 둘러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유진 큐레이터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람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비엔날레를. 사실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미술계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관심사가 예술 감독님이 누구지? 또 이번에 주제는 뭘까? 이게 가장 큰 사실 관심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들이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박남희 예술 감독님께서 선정되셨는데 환경과 기후위기 이런 주제로 이번에 비엔날레 만드셨는데 그런 주제가 사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짙게 느껴지는 주제이잖아요. 그런 면도 많이 관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틀 안에서 이 6개의 전시 공간을 통해서 여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작품 한 작품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다른 작품들도 다가가 보신다면 더 친근하게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각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업부터 이제 오래 머무르는 그 작업 앞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이제 계속 파악을 해 나가는 감상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작품 내에 있는 이미지, 색감, 뭐 질감 같은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또 궁금해지니까 또 서문도 읽어보게 되고 작품 설명도 읽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어렵다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또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전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비엔날레라는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비엔날레라는 게 또 어떤 이 주제 자체가 미술계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이슈들을 끌어오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또 작품을 통해서 또 사회적 이슈들을 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이제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약간 미술의 문외한인 사람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는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그 코로나 상황에선 사실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대신 그 앱을 개발을 해서 그 앱 안에서 그 오디오 가이드 들으시면서 전시 보실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뒀고요. 그 월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전시 작품 옆에 기본적인 대략의 설명문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과 관객과의 그 1대1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시를 본다는 행위는.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의 설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설명이나 그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 주입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너무 도슨트나 뭐 누구의 설명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작품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알겠습니다. 네,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제주 비엔날레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들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운 점 이야기하기가 참 여기 관장님도 계신데 안 됩니다. 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혼자 이 미술관 옆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들구나 이런 좀 게 있어서 인력이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뭐 다른 뭐 부산 비엔날레나 이런 곳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 일찍이 이렇게 좀 그 발런티어를 모집을 해서 비엔날레 관심 있는 도민분들 혹은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미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젊은 작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좋은 이제 미술계 인력을 모아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약해서 관람하는 것을 처음 운영해 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네. 당일날 막판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또 예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거는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행사고 제주 비엔날레 예산 전액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세금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 막걸리 맛집과 커리 맛집은 네,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기셔야 이걸 여러분이 이게 세금을 환급받는다 생각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팁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 시간과 인력의 문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인력이 없다 보니 다들 이제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였던 건 사실이에요. 참여한 모두가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2월 말, 1월 초에야 아주 확정된 예산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을 잡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확정된 예산 안에서 어쨌든 대행사도 꾸리고 사무국도 꾸리고 예술 감독님도 계약을 해야 이제 이후 일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11월부터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1월에 예산을 받고 이제 실행하기까지 가장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해서 11월에 개최될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안정적으로 개최한다는 이제 약속이 생기고 서로 신뢰가 생긴다면 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기간에 예산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예산을 배분하면서 그런 구조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주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던 것만큼 이제 제주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적 이제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주 비엔날레가 잘 개최가 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때도 제주 작가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이제 참여하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참여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이거를 이제 잘 이행해 나갔을 때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깃든 노력들도 조금 한 번씩 바라봐 주신다면 또 그 내부에 계신 분들도 힘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제주 비엔날레 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주 네. 비엔날레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인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엔날레라는
일단은 그 이름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비엔날레라는 거는 뭐야? 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접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설레가 제가 사실 이번 바로 지나간 해에 열린 도큐멘터를 갔다 왔어요. 카셀에. 근데 이번 도큐멘터가 좀 독특했던 게 일단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콜렉티브가 예술 감독으로 선정됐고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함께하는 콜렉티브인데 그 콜렉티브가 또 12개의 다른 콜렉티브를 섭외해서 그 12개의 콜렉티브가 또 콜렉티브 혹은 작가들을 선정해서 총 1,500명 이상의 작가 그룹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참여의 방식도 그 카셀이라는 도시에 있는 곳곳에 티셔츠를 만드는 곳, 스프레이 페인트 하는 그룹,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협업의 형태로 그 전시를 만들었더라고요. 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네네네. 그리고 그 행사가 도큐멘터는 100일이거든요. 100일 동안 총 3번의 큰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주말에 여는 페스티벌. 그래서 플리마켓도 열리고 거기서 밴드 공연도 하고 클럽 파티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공간들, 극장을 빌려서 그 극장에서 특별 상영회를 하고 지역민들이 이미 익숙한 공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갭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시 장소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이 도민분들의 삶이 묻어있는 공간이 엮여져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축제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이루어져도 제주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가 약간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네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떠한 행사든지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 가치나 의미를 공감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비엔날레를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전시가 잘 치러져야 된다는 거, 기획이 잘 좋아야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 기본도 잘 네. 바탕이 되어야 된다. 네. 우리 원장님. 이제 임시 사무국도 이제 해체를 하게 되고 이제 작품들도 철수를 하게 될 텐데 제주 작가분들이 그래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모두 돌아가는 거예요. 대체로 서울이시죠. 예술 감독님부터 대행사며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이제 안정적인 행사 개최가 주였어서 아무래도 그 서울이나 도외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모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니 이 집약된 게 제주도에 남아있질 않겠구나라는 아쉬움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저희 제주 비엔날레도 역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그 인재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비엔날레가 계속 개최가 돼야겠죠. 지속 가능한 비엔날레가 역사가 되어야. 좀더 돼야. 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 지역 안에서 그 인재들이 이렇게 길러져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공감대가 쌓이다 보면 누구나 정말 2년마다 열리는 이 비엔날레를 기다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 비엔날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며칠 남았죠. 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